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금 전에 그 외전 본 코너에서 모신 박성준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예.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제목을 참 잘 단 것 같아요. 외전의 외전이라고 하는데 예. 딱 와닿네요. 그리고 오늘 박 의원님 사실은 좀 네. 괴롭혀드릴 수밖에 없는 날인데. 그래요? 어떡하죠? 좀 예. 괴롭힘을 안 당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괴롭힘은 농담이고요. 근데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물론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 정부의 현 정부의 철학이나 혹은 현 정부 여당의 철학과 상당히 어떤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법무부가 실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했다라고 해석.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네. 그건 실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중요한 문제를 저렇게 고심을 해서 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러면 국민들은 그렇습니까?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안이 굉장히 어떤 첫째로는 특혜 부분. 재벌 총수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태껏은 어떤 일을 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그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준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예. 얘기한 것처럼 통치 철학, 정치 철학에 예. 기반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운영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헌법적 가치죠.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도 그렇고 국가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험 때 있었던 사안이 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치적인 측면하고 지금 국가 상황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위기도 있고요,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 전쟁의 시기가 있고, 또 에너지 대전환 시기, 디지털 전환 시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치열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하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면 이 법의 잣대에서는 벗어난 것이냐, 이런 어떤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고 끊임없이 이제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는데, 저는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좀 숙성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제 그 대통령 임기 말로 넘어가고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삼성의 백신 확보라든가 반도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박 의원님이 인터넷 모셔놓고 너무 너무 집요하게 여쭤보기도 참 그런데, 이 자리가 원래 집요하게 여쭤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니 또 저 생방송할 때도 우리 권 앵커님은 집요하게 여쭤보더군요. 그래서 기존의 앵커의 모델과는 다른 모델이어서 재밌게 방송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게요. 두 가지인데.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랑 똑같은 질문에서 넘어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재벌 총수는 어떤 죄를 지어?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재벌 총수는 그럼 빠져나가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질문, 원칙에 대한 질문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경제 상황,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서 2, 3세 총수들을, 죄를 진 2, 3세 총수들을 풀어줘야지만 그 기업이 돌아간다면, 삼성 같은 글로벌한 기업이 그런 상황을 용인해도 되느냐, 이런 어떤 또 근원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이재용 부회장 100% 지분을 가진 회사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 기업인데요.
이 전 세계적 기업이 또 자기가 어떤 그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승진을 해서 총수가 된 어떤 이 경영권을 가진 전문 경영인도 아닌 핏줄에 의해서 경영인이 된 분 아닙니까? 네네. 그 핏줄에 의해서 경영인이 된 부분을 꼭 풀어줘, 죄를 지은 분을 풀어줘야지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삼성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논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집권 여당의 철학답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한 또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이제 인용을 하는 게 예. 고전을 보다 보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상의 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 조상이 예. 남겨준 밥을 그대로 먹었을 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불평등이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예. 이런 부분인데 이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든 조상의 그 밥을 그대로 땅이라든가 뭐 재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고착화됐을 때 이제 불평등이 나온다는 예. 건데요. 그럼 이 불평등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뚜렷한 법의 준칙이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남의 것을 빼앗을 경우는 죄를 벌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조상의 그 재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예. 경우는 이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공적 기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은 예. 사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 부분이 예, 제가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이제 그 부분인데, 예.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불공정, 불평등에 예.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예. 크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제로 던져졌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과 쇄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예. 바란다. 그리고 당에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사면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인 만큼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가석방이 주는 준엄한 명령, 예. 이 법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는 명령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회 불평등에 대한 부분도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질문 나는데 미리 대답을 하시려고. 그건 뭐냐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계의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예. 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만큼 또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박 의원님 제가 예. 추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 다른 겁니까? 예.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네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걸 언뜻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어떤 그 일부 지분의 상속자와 네네. 삼성을 동일시하시는 경향이 있는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부 지분을 가진 물론 예, 무슨 지배주주죠. 말씀인지 압니다. 예.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 공헌이란 것도 삼성이란 어떤 기업이 하는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의 선의에 의해서 뭘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차라리 지금 집권 여당의 철학에 맞는 접근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삼성 지금 얘기한 것은 삼성 이퀄 이재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요. 얘기한 그건 것은. 당연히 충분히 그래야지 이제, 지금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재용이라는 네. 사인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죄를 진 이재용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주면서 삼성은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해라는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진단 말입니다. 네. 그게 과연 그렇다면 근데 기존에 그런 주장들은 이 야당 쪽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근원적인 질문은 네. 이게 민주당과 지금 그 집권 세력에 맞는 결정인가? 물론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는 건 뭐 어느 부분에서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예.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도 그렇고 이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뭐 쉽지는 컸겠어요. 않으셨겠죠. 많은 이런 결정을 고민을. 왜 쉽게 그러냐면 했다면 그건 이 어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예. 여러 선택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한 부수 효과, 역효과, 역작용, 예. 부메랑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 가석방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권 앵커께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마 큰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준비하는 상황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경제계에 주는 어떤 시그널도 분명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그래도 세계 경제 수출도 잘하고 잘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오고 세계 국가로서의 어떤 예.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의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했을 경우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선택할 시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이거는 네. 뭐 팩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네.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근거를 되지 못하는 의심 네네. 이런 의심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 정부의 철학과 다른데 이런 어떤 결정을 한 배경에는 네네네. 이재용이란 어떤 사인이 삼성이란 거대한 힘을 빌려서 무언의 압박을 가한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힘을 빌리면 백신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정권 말기에 저 힘을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냐면 삼성의 어떤 거대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의심까지 하느냐 하면은 네. 이 집권당의 철학과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라는 어떤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네. 사법 체계에도 굉장한 해악을 끼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석방의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개전의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전의 정. 예. 바뀔 수 있느냐? 그 예, 뜻이죠. 반성을 하고 네, 있느냐, 네. 반성을 하고 있느냐 사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할 수 있냐면요. 나머지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삼바 사태. 네. 이 삼바 사태는 만약에 그 혐의가 맞는다면 개인의 상속이나 아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거든요. 그럼 거기에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유죄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랑 이 국정농단 사건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개전의 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저 뒤에 있는 그 연결된 부분을 완벽히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반성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앞뒤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킨다. 가석방을. 예. 이 논리를 과연 사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 체계를 중시하고 공정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는 인데 이런 큰 무리수와 어떤 그 여론은 뭐 비등하다고 치고요. 이런 사법적인 논리에 있어서의 큰 무리수. 그 다음에 이 정부 집권 여당의 철학과의 위반 네네. 이런 걸 무릅쓰고 왜 그러야만 됐을까? 음.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여지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결정 권한이고 그 동안에 쭉 그 한국의 이제 경제계가 됐든 언론계가 됐든 또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여론들이 무르익었던 단계에서 결정할 시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요. 권 앵커님 좀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계속 제가 정말로 저도 네. 정말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마음만 네. 같으면 네. 저도 마음은 네. 그냥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가지고 뭐 경제도 나아지고 좀 뭐 잘 굴러가고 백신도 얻고 하면 참 좋지 뭐 그 사람 꼭 잡아넣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담론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논리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예. 편하게 그냥 털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박 의원님이 그 가석방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누가 얘기 나눈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예. 또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서 국정농단 사태. 예.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탄핵이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쭉 이제 한 몇 년간의 이제 흐름이 이제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도 저는 고려 사항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랑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정부가 시기가 되고 한 정부가 마감할 때는 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짓는 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 건데 그 시기가 지금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제 나름의 좀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박 의원님 네. 모셔놓고 인터넷 모셔놓고 너무 가혹하다는 예.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답변이고. 예. 편하다기보단 남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남 얘기면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 남의 당에. 예. 말씀하시죠. 윤석열 후보는 왜 이준석 대표랑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싸우나요? 그거는요, 보시기엔. 뭐냐면 정치판에서 보시기에는 그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뭐냐면 권력 게임인가요? 권력 그럼? 게임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선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정치적인 해석 능력도 좋고 판단력도 매우 좋은 거죠. 예. 그렇지만 당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과정인데 제가 권은커하고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예. 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준석 대표도 스타 플레이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치판에서 하나하나 터전을 닫고 자기가 발자국을 남겨서 온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반사 이익에 의해서 버블로서 만들어진 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것이 지지율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검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조언을 잘 듣지 않는 성격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그 대표가 훨씬 더 고수죠. 예. 현안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두 번, 세 번 치르지 그런데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표랑 이렇게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부딪혀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할까요? 뭐 그거는 굳이 저렇게 부딪혀야 되나? 자기 리더십 스타일이죠. 예. 이거는 그냥 나의 물결로 나의 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은 지금 이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교차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당도 이 미래 권력이 같이 가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물결로 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은혜 의원 모시고도 제가 네. 여쭤봤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네. 완벽한 어떤 철학의 부재나 철학적 사고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지금. 예, 예. 왜냐하면 그 말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진 실수란 말이에요. 네. 여러 부분에서. 예. 그런데 본인은 그런 위기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빠지고 있고 본인은 위기감을 별로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왜 예. 그러냐면 그쪽에서 판단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런 지지율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 우리 민주당에 대한 반감의 표와 또 중도층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형국 특히 이제 정권 교체 지수와 정권 재창출 지수를 바라보면 아직까지 정권 교체 지수가 높습니다. 예. 그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의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단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수는 이 정권 교체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실수를 묻고 갈 수 예.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대국민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민감도, 체감도를 느끼면서 국민과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정치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흘려보지 않았고 뭐를 갖고 있었냐면 그냥 버블이에요, 버블. 버블로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버블의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 이제 권력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만 차지하면 야당의 대표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대호각성하고 네. 정말 철저하게 절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이 대선에 경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최재형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재형 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요즘 이게 유튜브니까 좀 날카롭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럼요. 예, 뭐 제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생각할 때는 피에로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표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최재형 후보의 모습이라든가 이 행동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이입해줘서 네. 작동하고 있는 느낌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구체적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보시기에?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 이건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피에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그 거거든요. 부분은 저도 정말 그건 뭐냐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대통령의 언어는 준비된 언어입니다. 예. 준비되지 않은 언어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저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을 이해는 피에로 안 같은 되더라고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건 좀 뭐 인터넷이니까 에피소드인데 그 집안 행사에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모여서 애국가를 부른다. 이거 들으셨죠? 그거?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보수 그거는 뭐냐면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애국심의 애국심을 예. 이제 자극할 수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거죠. 예. 가족들도 하나의 개별 주체로서 자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족 행사의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한에 의해서 너희들은 모든 걸 따라라. 예. 이런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그것은- 부분을 예. 비판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개개인한테 한번 너 이래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동의하니를 물어봤는가가 궁금하고 일단 예. 그걸 안 물어봤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거는 애들이라도 예. 애들이라도 가정 행사에 너는 무조건 할아버지가 하니까 아빠가 하니까 국민을 해 이렇게 예. 했다면 위험한 사고라고 보는데 그 집안이 워낙 애국적인 집안이라 다 물어보니까 민주적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민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 맹자의 정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본 정치거든요. 예. 민본이라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동양 정치 사상의 근본적 뿌리가 돼요. 민본 정치가. 예. 민본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민생. 예.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생활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생각,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민권이에요. 백성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을 봤을 때 그 가정의 민본 정치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고 예. 더 나아가서 다 찬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 한번 내가 개별 주체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과 현대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인권이거든요. 인권. 그러니까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가정의 개별에 있는 손자들까지 인권을 생각한 거냐. 손자 동의 다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인권이 매우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나누는 거고 예. 거기에서 뭐가 출발하냐면 민주가 출발하는 겁니다. 예.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을 받들고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통치자고 지도자인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이 민본 정치에 대한 부분과 민주 정치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있느냐 예.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어떤 그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느낀 분석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뭔가 들면 일치가 되네. 아까 삼성 부분에서 하도 제가 가혹하게 여쭤봐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요? 아니요. 예.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예를 들어 아들 손자 하나하나에게 정말 며느리한테 나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내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데 가족 행사에서 네. 넌 동의하느냐를 과연 물어봤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가족들은 분명히 어떤 여러 언론지상에서 난 다 아빠가 옳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합의를 얻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다수 부분에. 다 합의를 얻었다 그래도 저는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가족 행사에도 전통적으로 어떤 국민을 할 정도면 대단한 애국심이 있다는 부분은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저 정도로 보수 인사가 가족 행사에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듯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한다면 굉장히 그건 그 자체는 애국심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 그런데 잠깐만요. 그걸 좀 네. 설명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그냥 국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국심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약간 부담스럽거나 두렵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 애국심이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애국심의 자의가 겹칠 땐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나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케이스에서. 예. 그다음에 그 애국심이라는 행위가 대화가 안 될 때 애국심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의 애국심의 발로에서 감사원에서 이러이러 했다고 보는데 그 애국심이 아직과 연결돼서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책평가라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애국심, 본인만은 늘 애국자예요. 애국자니까 본인이 판단한 건 다 옳은 거예요.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폐쇄? 이거는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분이 원전은 폐쇄하면 안 돼라는 국정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놓고 절차를 문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는 국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권이 억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전체주의의 기본적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 그렇습니다. 기본권은 그런 억압할 부분을 수 있다. 우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전체주의적인 예.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사상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다 이 사상들이 뭐냐면 애국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근본적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국리민복이에요. 예. 나라가 이롭고 또 하나는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판사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 판사 출신 아닙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국이라고 하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지금 가족들에게 지금 너의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억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망각했다고 하면은 민주적 기본 가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대전제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가족 구성원 애기들까지 전부 동의를 얻었는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예. 봤을 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치하다, 다스림. 그건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걸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데 권력기관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을 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치의 기본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권력 분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치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그런 사상적 토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그렇습니다. 출신 윤석열과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법률가인데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 토대를 갖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묻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초대하면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본 질서를 그걸 갖고 저도 꼭 생각을 하고 여쭤보고 있는지를 싶습니다. 예. 한번 그 물어볼 부분을 바로 필요가 저도 있습니다. 꼭 여쭤보고 예.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 예. 이 애국이란 거는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그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는 그렇죠. 위험해질 수 예. 있다는 건데 저는 거기서 이분의 출마의 변에서 저는 약간 한번 정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 애국, 나라의 이 꼴을 못 봐서 이제 나왔다. 저 감사원장을 버리고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예, 예.
근데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애국에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자의적 애국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객관적 애국은 뭐냐면 사법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누구나 인정하는 애국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안 나오고 정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근데 정치를 하면서 사법체계 어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깼다는 비판을 들으니까 난 애국적 심령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때 저 애국은 굉장히 애국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의 발현인 자의적인 거죠. 애국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의 자의적 행사도 매우 큰 문제인데 생각의 자의성에 의해서 남을 규정. 그러니까 생각은 양심의 자유는 누구나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주입해서 그것을 작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님은 최재형 전 원장의 어떤 정치적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그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렇게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 하나 가지고 나와서는 그것을 딛고 넘어갈 수 없다. 박 의원님을 너무 오래 제가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뭐 거의 다 정리하시면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 하시는. 아니 그게 어디 일정 있으신가요? 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뭐 하나 까먹었네. 뭐가 있습니까? 뭘 꼭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왜 보좌관님은 왜 웃으세요? 이제 안 나오시려고요? 외전 첫 출연인데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훌륭하셨습니다. 아까 하여튼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막 53분이 넘어가가지고. 그렇게나 된다 시간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